눈보라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히말라야 해발 6,000m, 수백 명의 목숨이 하얀 절망 속에 매몰됐죠. 헬기는 추락했고 구조대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위성 통신마저 끊어진 상황. 세계 언론은 단호하게 선언했죠. 생존 확률 0%. 그런데 그때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건 사람도 헬기도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굳건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날개들이었죠. 바로 한국의 드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이 인간의 오만을 벌할 때 과연 누가 그 심판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작전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순간으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레나 바우만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20년간 산악구조 작업을 해왔죠. 유엔 산악구조 자문으로 네팔에 파견된 저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산은 결코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구조본부에서 일상적인 기상 브리핑을 받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눈사태 발생.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인근. 관광객 다수 매몰. 저는 즉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20해 동안 쌓인 경험이 온몸에 긴장감을 퍼뜨렸죠. 히말라야에서 눈사태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헬기 2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대에 탑승했죠. 헬기가 고도를 높일수록 아래로 보이는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순백의 설산이 갑자기 검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괴물이 산을 핥히고 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풍과 시계 제로의 눈보라가 모든 것을 방해했죠. 조종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착륙 불가능. 시야 확보 안 됨. 복귀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죠. 강풍에 휘말려 추락한 것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즉시 사망했고 부조종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구조 현장을 경험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죠. 히말라야는 정말 인간의 오만을 벌하는 산이었습니다. 본부로 돌아온 저는 상황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몰된 관광객 수는 계속 늘어만 갔죠. 200명, 250명, 300명.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저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위성 통신마저 두절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눈사태로 인한 지형 변화가 너무 심각했던 거죠. 구조대는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생존자들과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네팔 구조대 책임자인 라메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죠. 엘레나,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헬기도 못 들어가고 도보 접근도 불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생존자를 구출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을. 특히 히말라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죠. 이 추위 속에서 구조 장비도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 모든 매체가 같은 결론을 내렸죠. 히말라야 대참사 생존 확률 제로. 저는 구조본부의 창문 앞에 서서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 너머로 차가운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별빛도 지금의 절망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라메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엘레나, 한국에서 구조팀이 온다고 합니다. 한국이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산악구조에 그리 유명한 나라였나 싶었거든요. 네, 드론을 이용한 구조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드론이라고요?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론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장난감 같은 기계로 사람을 구한다는 건가요? 그들이 가져온 드론이 50대 정도 된다고 하네요. 산악 전용 자율비행 드론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헬기도 못 들어가는 곳에 작은 드론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더욱이 이 혹독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말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구조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헬기 구조는 이미 실패했고 도보 접근은 불가능했습니다. 위성 통신도 두절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산에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 같았거든요.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왔지만 이번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한국 구조팀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항으로 나갔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지 궁금했습니다. 공항에 내린 한국팀은 생각보다 소규모였습니다. 10명 정도의 대원과 수많은 장비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정말로 드론이었죠. 크고 작은 드론들이 특수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한국 산악구조 특수팀 대장이에요. 저는 엘레나 바우만입니다. 유엔 산악구조 자문이죠. 박준호는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론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구조본부에 도착한 박준호와 한국팀은 즉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죠. 현재 매몰 추정 인원은 300명 정도입니다. 대부분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에요. 눈사태 발생 지점은 해발 6,000m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북쪽으로 5km 지점이죠. 박준호는 지도를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헬기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강풍과 낮은 시정 때문이죠. 어제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했어요. 도보 접근도 눈사태로 길이 막혀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때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성 통신 상태는 어떤가요? 완전히 두절됐어요. 지형 변화가 너무 심해서 복구도 어려운 상황이죠.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팀원들과 함께 뭔가를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죠. 잠시 후 박준호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씨, 우리가 가져온 드론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드론들은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크기도 제각각이었고 모양도 달랐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들이 히말라야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극지 환경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겁니다. 영하 50도까지 견딜 수 있고 초당 40m 강풍에도 비행이 가능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특수 제작되었다 해도 히말라야는 다른 차원의 환경이거든요. 20년간 수많은 구조 장비들이 히말라야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 봐왔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눈사태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두꺼운 눈 더미 속에 사람들이 파묻혀 있는데 드론으로 어떻게 찾는다는 거죠? 박준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드론들에는 고성능 열감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자율적으로 최적의 수색 경로를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는 찾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구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드론이 사람을 들고 날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는 구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박준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우리의 역할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생존자들에게 생존 키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구조팀에게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지상 구조팀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치만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박준호가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눈사태가 발생한 지점에서 남쪽으로 3km 지점에 헬기 착륙이 가능한 평지가 있어요. 만약 정확한 생존자 위치를 안다면 소규모 구조팀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날씨가 문제예요. 지금 현장은 시속 80km 강풍이 불고 있어요. 게다가 시정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박준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드론들은 GPS와 관성 항법 장치,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비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목표 지점까지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라메 씨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엘레나, 큰일이에요. 생존자 한 명이 위성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요. 무슨 일이죠? 체온 저하로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지금 당장 구조하지 않으면. 박준호도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라메 씨가 대답했습니다. 의료진 추정으로는 최대 12시간. 그것도 운이 좋을 때예요. 12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시간 내에 300명을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박준호가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어로 뭔가를 지시했죠. 팀원들이 재빠르게 드론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에요. 게다가 이 날씨에 우리 드론들은 야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적외선 카메라와 자율비행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박준호와 한국팀을 보니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만약 이들마저 실패한다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드론들이 하나씩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헬기와는 다르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작게 날 뿐이었죠. 저는 관제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는 드론들이 전송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캄캄한 밤하늘을 뚫고 히말라야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고도 4,000m를 통과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까지는 2,000m 더 올라가야 합니다. 모니터 속 영상은 점점 더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강풍에 흔들리는 드론들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추락하는 건 아닌가요? 자동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상이네요. 하지만 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구조 장비들이 이 산에서 무력해졌던 걸 봐왔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중 하나가 갑자기 까맣게 변했어요. 뭔가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드론 한 대가 신호가 끊어졌네요. 강풍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히말라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예상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50대를 준비한 거거든요. 50대 중 몇 대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 첫 번째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가 급히 저를 불렀죠. 엘레나 씨, 이것 좀 보세요. 모니터에는 놀라운 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사태 현장의 열감지 이미지였어요.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저 빨간 점들이 뭔가요? 생존자들의 체온 신호입니다. 현재까지 72명의 생존자를 확인했어요. 72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네, 정확한 GPS 좌표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헬기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서 드론이 이런 일을 해낸다니.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좌표를 안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죠? 지상 구조팀이 들어갈 수 없는데요. 박준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쪽 능선을 통해서 접근 경로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라메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로 가려면 최소 6시간은 걸릴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날씨로는. 박준호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생존 키트 투하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생존 키트요? 네, 보온용품과 간단한 의료용품, 그리고 위치 신호 발신기를 드론으로 정확한 위치에 투하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한국팀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드론이 그런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날 수 있나요? 박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대형 드론들은 최대 10kg까지 운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팀원 중 한 명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대장님, 두 번째 그룹 발견했습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열감지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빨간 점들이 보였죠. 이곳은 얼마나 되나요? 약 9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90명이라니.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생존자들을 찾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박준호가 전체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현재까지 총 160명의 생존자를 확인했습니다. 3개 지점에 나뉘어 있고 각각의 정확한 GPS 좌표를 확보했어요. 160명.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하지만 박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체온 저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생존 키트를 투하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한국팀은 즉시 생존 키트 투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드론들이 하나씩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각 드론마다 보온 담요와 응급 의료용품, 그리고 비상식량이 담긴 키트를 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작업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스위스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구조 작업을 해봤지만 이 정도 규모와 정밀도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첫 번째 투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투하합니다. 화면 속에서 드론 아래로 작은 패키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눈 속에 정확히 착지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생존자들이 그 키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더미에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키트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죠. 살아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어요. 박준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생존 키트를 받았으니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이야. 박준호와 한국팀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투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번 생존자들이 나타나서 키트를 회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금씩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씨, 이제 지상 구조팀 파견을 준비해야 해요. 정확한 좌표가 있으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라메 씨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라메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라메 씨, 생존자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지상 구조팀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메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한국팀의 드론이 해낸 거예요. 라메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정확한 GPS 좌표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즉시 구조팀을 편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상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하려면 최소 5시간은 걸릴 거였어요. 그동안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박준호가 그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추가 생존 키트를 계속 투하할 예정이에요. 2시간마다 한 번씩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새로운 생존자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쪽 계곡에서 확인됐어요. 약 5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제 총 210명의 생존자를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존 확률이 제로라고 했던 상황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저는 박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헬기도 못 가는 곳에서. 박준호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의 힘이에요. 인공지능과 정밀 센서 그리고 자율비행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죠.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중요하잖아요. 박준호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실패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구조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번째 생존 키트 투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드론이 투입됐어요. 의료용품과 통신 장비까지 포함된 대형 키트였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정밀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드론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투하 성공. 생존자 확인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키트를 향해 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흔드는 것도 보였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준호가 전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40회의 생존 키트 투하를 완료했습니다. 260명의 생존자를 확인했고 모든 그룹과 통신이 가능한 상태예요. 260명. 저는 그 숫자를 되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지상구조팀은 언제쯤 도착할까요? 3시간 후면 첫 번째 그룹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박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구조 작업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실제로 구조가 완료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한국팀이라면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장난감 같은 드론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았죠. 오전 9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추가 폭설 경보가 발령된 거예요. 라메 씨가 급히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엘레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2시간 후부터 대형 눈보라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저는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초속 50m 강풍에 시간당 10cm 적설량이에요. 최소 6시간은 지속될 거라고 하네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또 다른 재앙이 닥쳐오는 거였어요. 지상구조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위치에서 대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날씨에는 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생존자들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6시간을 더 버텨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박준호가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긴급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잠시 후 박준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드론 추가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추가 투입이요? 이 날씨에요? 네, 대형 보온 텐트와 난방 장비를 투하할 예정이에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보라가 몰려오는데 드론이 견딜 수 있을까요? 박준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해야만 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박준호와 한국팀의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이에요. 대형 드론들이 다시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텐트와 난방 장비 그리고 추가 식량을 싣고 있었어요. 무게만 해도 드론 하나당 15kg이 넘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구름이 낮아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게 보였어요. 고도 4,000m 통과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풍속이 초속 30m까지 올라갔네요. 저는 손에 땀을 쥐며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날씨에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도 5,000m, 목표 지점까지 500m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중 하나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뭔가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강풍에 휘말렸나 봅니다. 자동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화면 속 영상이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드론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흔들리던 화면이 다시 고요해졌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바람의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비행 경로를 다시 계산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투하 준비 완료. 첫 번째 텐트가 투하됐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천천히 눈 위에 착지했어요. 생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통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텐트를 향해 기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투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지점마다 대형 텐트와 난방 장비가 정확히 전달됐어요. 이제 눈보라가 와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박준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작업을 이 날씨에 해내다니. 그때 기상 레이더에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예보보다 빠르게 눈보라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모든 드론 즉시 귀환. 박준호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드론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죠. 모니터들을 통해 드론들이 하나씩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드론 세대 신호 불안정.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어디 위치인가요? 고도 3,000m 귀환 경로상에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그 드론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가 끊어졌던 드론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자동 비상 착륙 후 대기하다가 바람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려서 재이륙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드론들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단순히 원격 조종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 같았어요. 모든 드론 안전 귀환 완료. 마침내 팀원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곧 눈보라가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순식간에 하얀 벽으로 변했죠. 바람 소리가 마치 야수의 울음 같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생존자들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텐트가 제대로 설치된 것 같았어요. 체온 모니터링 결과 어떤가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난방 장비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눈보라는 예상대로 6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박준호와 한국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박준호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산악사고로 친구를 잃고 나서 구조 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 거군요. 모든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어요. 박준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국팀의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어요. 인공지능 전문가, 기계공학자, 기상학자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팀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팀을 이루게 된 거예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로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목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오후 3시 눈보라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시야가 확보됐어요. 지상 구조팀 재출발 가능한가요? 박준호가 라메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동하면 저녁 8시쯤 첫 번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드론으로 경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정찰용 드론을 출동시켰습니다. 지상 구조팀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안내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체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구조 과정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지상팀 출발했습니다. 라메 씨가 보고했어요. 드론 가이드 시작합니다. 박준호도 응답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지상 구조팀의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드론이 앞서 날아가며 안전한 경로를 안내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위험 구간 접근. 우회 경로 안내합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상팀이 드론의 안내를 따라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보였죠. 정말 정밀한 협조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구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이제 첫 번째 생존자를 만날 때가 됐어요. 네, 정말 기대돼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한국팀이라면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저녁 8시 15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상 구조팀이 첫 번째 생존자 그룹에 도달한 거예요. 구조팀 도착했습니다. 생존자와 접촉 중. 라메 씨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있을까요? 이틀 동안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사람들 말이에요. 생존자 확인됐습니다. 총 23명 모두 의식 있어요. 23명 모두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팀이 투하한 텐트와 난방 장비 덕분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구조 작업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이네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거든요. 헬기 착륙장까지 어떻게 이동시킬 건가요? 드론이 실시간으로 안전 경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때 무전기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텐트가 떨어져 내리더니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온 드론인지 물어보세요. 저는 라메 씨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워하네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다고 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한국의 구조 기술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첫 번째 그룹 이송 시작합니다. 라메 씨가 보고했어요. 드론 에스코트 준비 완료. 박준호도 응답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정말 SF 영화 같아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바로 그 증거죠. 2시간 후 첫 번째 그룹이 헬기 착륙장에 도착했습니다.
즉시 의료진의 검진을 받았어요. 전원 생명에 지장 없음. 경미한 동상과 탈수 증상만 있을 뿐입니다. 의료진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때 생존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등반가였어요. 당신이 구조 책임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나타나더니 생존 키트를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다행히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고도에서 드론이 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와줬어요. 한국의 드론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구조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음 구조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 구조 시작합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이 경로로 가능할까요? 라메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드론이 최적 경로를 계산해서 안내할 거예요. 박준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찰용 드론이 먼저 출동했습니다. 험한 지형을 샅샅이 살펴보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거였어요. 경사로 우회 경로 발견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접근 가능한가요? 네, 조금 돌아가지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 구조팀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용감하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정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밤 11시 두 번째 그룹에도 도달했습니다. 생존자 확인. 총 31명입니다. 31명 모두 살아있나요? 네, 이쪽도 텐트와 난방 장비 덕분에 무사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틀 동안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다니. 그때 무전기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인이었어요. 우리를 구해준 게 한국 드론이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회사에서도 드론을 만들지만 이 정도 성능은 꿈도 못 꿔봤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자랑스러웠어요. 두 번째 그룹 이송도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새벽 2시에 모두 헬기 착륙장에 도착했어요. 이제 세 번째 그룹만 남았네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룹이 가장 어려운 곳에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 속이어서 접근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곳은 어떻게 접근하죠?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곡 입구에서 밧줄을 이용해 하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직접 가려고 합니다. 직접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산악구조 훈련을 받은 팀원들이 있거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드론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위험한 곳에도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새벽 3시 박준호와 한국팀 대원 3명이 출발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박준호가 만류했어요. 여기서 전체 상황을 지휘해 주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드론들이 그들을 에스코트하며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그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밧줄에 의지해 내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안전하게 하강 중입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2시간 후 마침내 세 번째 그룹에 도달했습니다. 생존자 발견. 총 46명 확인됐습니다. 46명이요? 예상보다 많네요. 네, 다른 등반팀과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들도 모두 살아있나요? 네, 상태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부상자가 몇 명 있어서 직접 걸어 나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박준호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호버링 구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호버링 구조요? 이 날씨에 가능한가요? 드론이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하면서 안전한 순간을 노릴 거예요. 정말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헬기가 계곡 위에서 정지 비행을 하면서 생존자들을 끌어올리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상자들을 걸어서 나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구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한국팀의 드론들이 주변을 에스코트하며 안전을 확보했어요. 바람 상태 양호. 호버링 가능합니다. 드론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계곡 위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생존자 구조 시작. 밧줄에 매달린 구조대원이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생존자 한 명과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성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 명씩 모든 생존자들이 구조됐습니다. 총 8번의 호버링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생존자까지 구조 완료.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구조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거였습니다. 모든 생존자가 헬기 착륙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8시였습니다. 총 100명의 생존자가 구조됐어요. 의료진 검진 결과 전원 생명에 지장 없다고 발표됐습니다. 몇 명의 경미한 동상 환자가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듣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거든요. 박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말로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엘레나 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건 박준호와 한국팀이 해낸 거였습니다. 그때 생존자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등반가였어요. 구조 책임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그 드론들을 만든 나라가 어디라고 하셨죠?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니. 정말 놀라워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구조대도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의 등반가들이 한국 기술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구조 작업이었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생존자가 남아있거든요. 더 있다고요? 네, 드론들이 추가로 발견한 그룹들이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한 거였어요. 앞으로 더 큰 구조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팀의 드론들이 추가 생존자 그룹을 발견한 거예요. 총 3개 지점에서 추가 생존자 확인됐습니다. 박준호가 보고했어요. 몇 명 정도인가요? 첫 번째 지점 40명, 두 번째 지점 55명, 세 번째 지점 38명입니다. 그렇다면 총 133명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100명을 구조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추가로 133명이 더 있다니.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 또 다른 폭설 경보를 발령한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사흘간 대형 블리자드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라메 씨가 급히 보고했어요. 사흘간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초속 70m 강풍에 시간당 20cm 적설량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18시간 정도입니다. 18시간 안에 133명을 모두 구조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박준호가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긴급 회의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시 다발적 구조 작전을 펼쳐야겠어요. 동시에요? 네, 3개 지점을 동시에 공략하는 거죠. 하지만 구조팀이 충분한가요? 네팔 구조대와 인도 구조대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이에요. 정말 대규모 작전이 되겠네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1시간 후 인도와 네팔의 추가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총 100명의 구조대원이 모인 거예요. 박준호가 전체 작전을 브리핑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A 지점으로, 두 번째 팀은 B 지점으로, 세 번째 팀은 C 지점으로 동시에 출발합니다. 각 팀마다 드론 10대씩 배정돼요. 드론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도 구조대장이 물었습니다. 실시간 경로 안내, 기상 모니터링, 그리고 생존자 상태 확인입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팔 구조대장도 감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만 작업하던 한국팀이 이제는 국제구조작전을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 3개 팀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하늘에는 총 30대의 드론이 날아올랐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팀 정상 이동 중. 박준호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지켜봤습니다. 각각 다른 지점으로 향하는 구조팀들의 모습이었어요. A팀 첫 번째 장애물 접근 중. 우회 경로 안내합니다. B팀 눈사태 위험 구간 통과. 안전 확인됐습니다. C팀 계곡 입구 도달. 하강 준비 중입니다. 세 팀이 동시에 서로 다른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작전이었어요. 오후 2시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A팀 생존자 그룹 접촉. 총 40명 확인됐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양호합니다. 즉시 이송 가능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B팀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팀 접근 경로 차단됐습니다. 추가 눈사태로 길이 막혔어요. 다른 경로는 없나요? 드론으로 대체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체 경로 발견. B팀 우회 중입니다. 다행이에요. C팀도 계곡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C팀 하강 시작. 드론 에스코트 중입니다. 안전하게 내려가고 있나요? 네,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오후 4시 A팀이 첫 번째 그룹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A팀 구조 완료. 40명 전원 이송 중입니다. 정말 빨라요. B팀도 우회 경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도달했어요. B팀 생존자 접촉. 총 55명 확인됐습니다. 예상보다 많네요. 네, 다른 그룹과 합류한 것 같습니다. C팀은 여전히 계곡 하강 중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C팀 하강 70% 완료. 곧 생존자 그룹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블리자드까지 14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네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준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높여야겠어요. 오후 6시 B팀도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B팀 구조 완료. 55명 전원 이송 시작합니다. 이제 C팀만 남았네요. C팀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곡 깊숙한 곳에 있는 생존자들을 구조해야 했거든요. C팀 생존자 접촉. 총 38명 확인됐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부상자가 좀 많아요. 직접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헬기 구조를 해야겠네요. 네, 하지만 계곡이 너무 깊어서 헬기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준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릴레이 구조는 어떨까요? 릴레이 구조요? 네, 대형 드론들이 번갈아가며 부상자들을 계곡 입구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드론이 사람을 들고 날 수 있나요? 특수 제작된 구조용 드론이라면 가능해요. 최대 80kg까지 운반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온 장비입니다. 1시간 후 구조용 대형 드론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큰 크기였어요. 부상자 첫 번째 운반 시작합니다. 모니터를 통해 그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론에 매달린 구조 장비에 부상자가 안전하게 고정되는 모습이었어요. 천천히 상승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드론에 매달려 계곡을 빠져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성공입니다. 계곡 입구 도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한 명씩 부상자들이 드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총 10번의 릴레이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밤 10시 마침내 모든 구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전체 구조 작업 완료. 총 233명 전원 구조 성공입니다. 233명 전원이요? 네,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의료진 검진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전원 생명에 지장 없음. 일부 경미한 동상과 탈수 증상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대규모 구조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거예요. 박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모든 건 당신들이 해낸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감격스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구조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그때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드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는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새벽 2시 예보된 블리자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구조 작업은 완료된 상태였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저는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준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몇 시간만 늦었어도 대참사가 날 뻔했거든요. 저는 지난 사흘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됐거든요. 그때 국제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NHK, 프랑스 24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타전하기 위해 네팔로 몰려온 거예요. 첫 번째 인터뷰는 CNN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구조 작전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만약 드론이 없었다면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뛰어났나요? 정밀성과 지구력이었어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생존자를 찾아내고 극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거든요. BBC 기자도 질문했습니다. 20년간 산악 구조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번 작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을 봤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드론으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단순히 기계적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가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거든요. NHK 기자가 박준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박준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그것을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많았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어려웠죠. 하지만 팀원들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24 기자가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번 구조 작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구조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한국의 위상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오전 9시 네팔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대규모 구조 작전 성공. 생존 확률 제로에서 99%로 반전. 한국 드론 기술이 결정적 역할. 이 발표와 함께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못 간 곳에 간 건 한국 드론뿐이었다. CNN. 기적을 만든 한국의 날개들. BBC. 히말라야를 정복한 작은 거인들. 로이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 기술. AP통신.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네팔 정부 주최로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프라찬다 총리가 직접 참석했어요. 이번 구조작전은 네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 협력 사례입니다. 프라찬다 총리가 연설했어요. 특히 한국팀의 기술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준호와 한국팀 전원에게 네팔 최고 훈장인 트리샥티 파타가 수여됐습니다. 저도 국제협력 공로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모든 일을 해낸 건 한국팀이었죠. 수상식이 끝난 후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등반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내려와서 생존 키트를 떨어뜨려 줬어요. 마치 천사 같았어요. 미국에서 온 관광객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고도에서 드론이 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와줬어요. 한국의 기술이 저희를 살려준 거예요. 프랑스 등반가의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알프스에서 20년간 등반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정밀한 구조 작업은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일본인 관광객도 말했습니다. 드론이 정확히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텐트와 난방 장비까지 가져다 줬죠. 정말 SF 영화 같았어요. 영국에서 온 등반가의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줬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증언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녁 6시 국제구조연맹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전 세계 구조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히말라야 구조작전은 구조기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조작전에 드론 기술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 구조연맹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드론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구조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대표도 동참했습니다. 몽블랑 구조대에서도 한국 팀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의 발언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로키 산맥 구조 작업에 한국 드론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전 세계 구조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박준호가 화상회의에서 대답했습니다. 기술 공유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어요. 밤 9시 한국에서도 특별방송이 나갔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 드론 히말라야에서 233명 구조 성공. 세계가 인정한 K-테크놀로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기술력. 저는 한국 뉴스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자랑스러웠어요. 밤 11시 박준호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엘레나 씨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모든 건 한국 기술이 해낸 거잖아요. 박준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기술 자랑을 하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기술을 더 많은 곳에 보급하고 싶어요. 전 세계 구조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예요. 오늘이 그 시작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봤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국의 작은 드론들이 거대한 히말라야를 정복했다. 하지만 더 큰 감동은 기술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려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 새벽 3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드론들이 증명해 보인 게 바로 그거였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정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한 잠이었어요. 1년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국제구조기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구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까지. 모두가 한국의 드론 구조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극적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했어요. 1년 전 히말라야 눈사태 현장에서 한국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장난감 같은 드론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거든요. 청중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저 드론을 본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기술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233명.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생존 확률 제로라고 단정된 상황에서 한국 기술이 살려낸 생명의 숫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렀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을 과시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구조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시스템적 접근이었어요. 단순히 개별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구조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낀 한국 기술의 수준은 어땠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냥 최고가 아니라 차원이 달랐어요.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냈거든요. 독일 구조대장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구조기술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한국이 제시한 방향이 새로운 표준이 될 거예요. 드론과 인공지능, 그리고 시스템적 접근. 이것이 미래 구조기술의 핵심이 될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박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는 더욱 성숙해 보였어요. 엘레나 씨,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당신이 발표할 차례죠. 박준호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사람 중심의 구조기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입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목적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청중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말라야 구조작전 이후 우리는 전 세계 20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예요.
어디서든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수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과의 개별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알프스 구조대에 한국 드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구조 성공률이 30% 증가했어요. 프랑스 대표도 보고했습니다. 몽블랑에서 한국 기술로 구조한 등반가가 벌써 50명이 넘어요. 미국 대표의 보고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로키 산맥 구조대에서 한국 시스템을 적용한 후 구조 불가능 지역이 거의 사라졌어요. 저는 그 보고들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년 전 히말라야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생존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구조된 사람들 중 일부가 한국까지 찾아온 거예요. 독일 등반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각오했는데 갑자기 드론이 나타났을 때의 그 감동 말이에요. 미국 관광객도 증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프랑스 등반가의 말이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술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거든요. 일본 관광객도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항상 얘기해줘요. 아빠를 구해준 한국의 드론 이야기를요. 저는 그 증언들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마지막 날 저는 박준호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바빴어요. 전 세계에서 기술 협력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요. 뿌듯하시겠어요? 박준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뿌듯하다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커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 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네요. 그때 박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전화였어요. 네, 박준호입니다. 어디요? 안데스 산맥에서 눈사태일까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어요.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출동하시는 거예요? 네, 팀원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엘레나 씨도 함께 가시겠어요? 박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저요? 네, 이제 우리는 팀이잖아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함께 하겠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1년 전 히말라야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드론들이 증명해 보인 것.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세상 어디든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달려갈 것이라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들이 품고 있는 기술과 마음은 이제 전 세계를 밝히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설산 위로 떠오르는 한 대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굳건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희망의 날개였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개들이 앞으로도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는 걸. 세상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산이 허락한 이름.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포기하지 않는 희망 말이에요.